러시아가 모스크바와 크림 대교를 지키기 위해 방공망을 끌어모은 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나머지 영토를 거대한 빈틈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많은 사람은 이번 발표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쪽의 정유시설을 더 많이 공격하겠다는 경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 만든 것은 단순한 표적 목록이 아니라 러시아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의 지도예요. 그렇다면 그 비밀 목록에는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정유소와 군수 공장에 불이 난다고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 협상장으로 나올까요?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발표, 그 뒤에서 움직이는 군사적 계산,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세 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월 26일 장거리 타격 작전을 점검한 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연장할 수 있는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목표들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목록을 갱신했다고 밝혔어요. 그가 제시한 목적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무기 부품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석유 부문과 경제에 손실을 가하며 전쟁의 현실을 러시아 내부로 되돌려보내 외교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올해 장거리 제재 작전이 시작된 뒤 1000회가 넘는 화력 임무를 수행했고 타격거리는 이미 3000km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어요. 우랄과 시베리아를 포함해 과거에는 사실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모두 독립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러시아 깊숙한 곳의 정유시설과 군수생산시설, 물류 거점에서 반복적으로 화재와 가동 중단이 발생했다는 점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정작 새 목록에 어떤 장소가 들어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에요. 공격할 시설의 이름을 미리 밝히는 순간 러시아는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를 그곳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공개되지 않은 목록을 두고 크림대교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의 정유소가 포함됐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타격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가치 있는 목표로 판단하는지는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유시설과 연료망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실제 군용 연료와 휘발유, 디젤로 바꾸는 정제 설비는 제한된 장소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정유소 안의 핵심 처리 장치와 제어 설비는 파괴되면 단순히 철판을 갈아 끼우듯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기술자를 다시 투입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넓은 시설 전체를 무너뜨리기보다 복구가 어렵고 공정 전체를 멈출 수 있는 좁은 목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군수 생산과 그 주변의 민간 공급망이에요. 드론 항법 장치, 전자부품, 통신장비, 차량 부품을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창고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물류시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대는 전차와 미사일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수많은 민간업체와 창고, 철도, 도로, 유통망이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로 연결됩니다. 최근 러시아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창고까지 타격 대상이 된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이 연결망 자체를 군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세 번째는 점령지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보급로입니다. 다리와 철도, 분기점, 항만, 연료저장소, 비행장 주변의 물류시설은 하나만 파괴한다고 전선이 즉시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같은 계통의 시설을 반복해서 공격하면 운송 시간이 늘고 우회 비용이 커지고 필요한 물자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물량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시간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번째는 방공망과 레이더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방공시설을 공격하는 목적은 그 시설 하나를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레이더 하나가 침묵하면 다음 공격의 통로가 열리고 요격 부대가 위치를 바꾸면 이전에 보호받던 다른 시설이 노출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한 번의 화려한 폭발보다 다음 공격을 더 쉽게 만드는 연쇄 반응일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목표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푸틴의 주요 거점, 크림대교 같은 장소는 군사적 가치와 별개로 러시아 국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은 국경 밖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크렘린의 설명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방공망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에서조차
드론 경보와 공항 폐쇄가 반복되면 공격 자체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먼저 손상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간단해 보여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와 물류를 계속 때려 경제적 고통을 키우려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연료 부족이 심해지면 러시아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석유가 핵심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석유는 표적이지만 진짜 공격 대상은 러시아의 선택 능력이에요. 러시아는 영토가 넓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전략적 강점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수도와 전선 사이의 거리가 멀고 공장과 기지를 깊은 후방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장거리 드론의 사거리가 늘어나자 그 깊이는 보호막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공간의 크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정유소와 군수공장, 비행장, 항만, 철도 거점에 최신 방공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상당한 규모의 방공 자산을 모스크바와 정부 거점, 크림대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러시아가 주요 정치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얻는 기회가 생겨요. 모스크바를 더 강하게 지키면 지방의 정유소가 약해지고 정유소를 보호하면 비행장이나 물류기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택을 한 번만 강요하지 않아요. 먼저 한 시설을 공격합니다. 러시아가 방공망을 옮기고 수리 인력을 투입하는지 관찰해요. 그다음 같은 시설에 다른 핵심 부품을 다시 때리거나 방공망이 빠져나간 새로운 목표를 공격합니다. 러시아가 대응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방어 행동 자체가 정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의 비대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드론이 결코 공짜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를 막기 위해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전투기를 띄우며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면 공격 한 번의 효과는 폭발 지점보다 훨씬 넓어져요. 드론이 격추돼도 방공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민간 항공을 중단시키고 경보 체계를 소모하게 만들었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황이 불리해지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공항은 닫히고 창고에서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보다 러시아가 동시에 몇 곳을 지켜야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개별 시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기획자와 에너지 전문가가 함께 정유 공정의 병목 지점을 분석하고 복구하기 어려운 장치와 배관, 제어 계통을 골라 반복 공격한다는 내용이에요. 시설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아도 핵심 공정이 멈추면 생산량과 품질, 운송 일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피해가 누적된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공격으로 저장 시설이 손상되고, 두 번째 공격으로 처리 장치가 멈추고, 세 번째 공격으로 수리 중이던 설비가 다시 파괴되면 복구 기간은 단순히 3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품 조달과 인력 배치, 보험, 운송, 생산 계획이 모두 꼬이면서 손실이 서로를 증폭시켜요. 러시아가 정유소를 재가동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생산 능력을 곧바로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력은 군사적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연료가 부족해지면 군용 차량과 항공기의 운용뿐 아니라 민간 운송과 농업,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국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면 전쟁 재정을 지탱하는 수입이 감소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대에 연료를 줄지, 국민에게 휘발유를 공급할지, 해외 판매를 유지할지 선택해야 해요. 우크라이나는 그 선택의 비용을 계속 올리려는 겁니다. 정치적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러시아 국민 다수가 전쟁을 직접 체감하지 않는 상태라면 크렘린은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유소에 줄이 생기고 공항이 닫히며 물류창고와 정유소가 반복적으로 불타기 시작하면 전쟁은 텔레비전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젤렌스키가 말한 전쟁을 원래의 항구로 되돌린다는 표현은 바로 이 심리적 이동을 겨냥한 것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일시적인 공습이 아니라 제도화된 장기작전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장거리 작전에
자원을 집중할 특별 지휘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어 세총사령관 미하일로 드라파티가 취임했고 예우엔이 흐마라와 이호로 스키비우크 등 새 지휘부가 장거리 타격과 군 현대화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름이 자주 바뀌는 인사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분산되어 있던 드론과 정보, 미사일, 특수작전 자산을 하나의 작전 논리로 묶겠다는 데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자체의 장거리 무기 생산을 확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외국이 제공한 무기는 정치적 조건과 사용 제한, 재고 문제에 묶일 수 있지만 자국산 드론과 미사일은 목표 선정과 운용 시기를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업체들이 새로운 탄도미사일과 더 긴 사거리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시험 단계의 성능과 실제 대량 배치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설계상 사거리가 길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전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발표 직후 이어진 공격 양상은 이 논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우크라이나군은 랴잔과 페르메 대형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당국도 해당 지역에서 드론 공격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시설은 단순한 지역 주유소가 아니라 러시아의 민간 연료 공급과 군수 경제에 연결된 대규모 정제 거점이에요. 한 번의 공격만으로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시설이 비슷한 시간대에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방공 지휘부에 훨씬 어려운 문제를 던집니다. 어느 방향이 주공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한 지역에 요격 전력을 집중하면 다른 지역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펜자와 야잔 등지의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민간 유통망이 군용 장비와 드론 부품 공급에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개별 시설의 군사적 역할은 공격마다 따로 검증해야 해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전차 공장이나 군 기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품을 주문하고 모으고 분류해 전선으로 보내는 과정까지 하나의 군수 체계로 본다면 전쟁의 표적 지도는 군사시설의 울타리 밖으로 크게 확장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느끼는 압박은 단순한 시설 손실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가까워요. 오늘은 정유소, 내일은 철도 변전소, 그 다음은 레이더나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자는 가능한 모든 목표를 생각해야 하지만 공격자는 그중 하나만 고르면 돼요. 바로 이 차이가 장거리 드론전의 구조적 비대칭입니다. 러시아가 국토의 크기를 자랑할수록 보호해야 할 목록은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는 그 목록의 가장 약한 한 줄을 찾아내면 됩니다. 다만 공격이 이어질수록 우크라이나가 얻는 정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러시아도 비행 경로와 통신 방식, 발사 시간, 드론의 취약점을 학습합니다. 전자전 체계를 개선하고 저가 요격 수단을 늘리며 중요 시설 주변에 방어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은 한쪽이 완성된 비법을 발견하는 게임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가 매주 서로를 학습하는 적응 경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진 우위를 유지하려면 사거리뿐 아니라 항법, 기만, 군집, 운용, 생산량까지 계속 바꿔야 해요.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다시 외교로 연결됩니다. 젤렌스키는 장거리 압박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과 석유 수입을 약화해 협상을 거부하는 비용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편이 협상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느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압박해 굴복시키려 했다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같은 논리를 러시아 내부에 되돌리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고통이 커지면 지도자가 반드시 협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패배하지 않는 모습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유소 손실과 연료난을 겪더라도 푸틴이 이를 전쟁을 끝내야 할 신호가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우크라이나의 압박은 외교가 아니라 또 다른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에너지 시설, 주거 지역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계속됐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깊은 후방을 위협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자신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단거리 방공 체계, 전력망 복구 능력이 절실합니다. 공격과 방어 중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 전략을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러시아 정유소를 멈춰 세우는 동안 키이우의 전력망과 민간인이 무너진다면 전략적 성과는 빠르게 상쇄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짜 목표는 러시아 전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처음의 질문을 다시 봐야 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특정 목표의 이름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방어해야 할 목표의 수가 러시아가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목록이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기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러시아는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하는 동안 더 많은 곳에 병력과 장비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한국에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공격자는 서울만 노리지 않을 거예요. 항만과 공항, 원전, 정유시설, 반도체 공장, 통신망, 탄약고, 철도 분기점이 동시에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방공체계를 보유해도 모든 중요 시설을 같은 밀도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러시아가 겪는 문제는 방공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공간과 목표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수도권 방어만으로 국가 기능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를 유지하려면 핵심 산업시설을 분산하고 파괴된 설비를 빠르게 복구하며 민간 물류망까지 포함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공은 하늘에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설이 맞아도 전체 체계가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복원력까지 포함해야 해요. 두 번째 기호는 요격 비용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계속 막는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요. 고성능 방공망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소형 드론은 전자전과 기관포, 레이저, 저가 요격 드론을 결합해 대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비싼 무기만 가진 국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가격에 맞는 방어 수단을 충분한 수량으로 갖춘 국가가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탄약을 활용하고 북한이 실제 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 운용 경험을 학습한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후방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도 러시아를 통해 대규모 드론전과 방공망 돌파의 교훈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을 유럽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전쟁을 끝낼 만능 해법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유소를 타격해도 점령지를 자동으로 되찾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의 병력과 포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선에서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서방의 방공 지원과 정보, 재정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경제 역시 큰 손실을 견디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어요. 또한 민간 피해 위험과 국제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목표가 군수 공급망과 에너지 기반 시설이라고 해도 드론이 빗나가거나 잔해가 주거 지역에 떨어질 수 있어요. 공격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발적 확정과 오판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목표 선정과 피해 평가, 국제법 준수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을 러시아를 영원히 패배시키는 비밀병기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용과 불확실성을 늘리려는 장기 압박 전략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광대한 영토 전체가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폭발의 크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설이 얼마나 오래 멈추는지, 방공망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연료와 군수 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크렘린이 협상 조건을 바꾸는지가 핵심이에요. 화려한 영상보다 복구 기간과 생산량, 물류 지원, 방공 재배치가 이 작전의 성패를 말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목표를 때릴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남는 질문은 더 큽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재정, 인내가 먼저 한계에 도달할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새로 발생하는 타격과 러시아의 대응을 함께 추적하고 싶다면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